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오늘은 대구를 찾았습니다. TK 지역과 부울경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며 이른바 험지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내일 1차 토론회를 앞두고 각 주자들이 정견을 밝히는 비전 대회를 열었는데 대부분 이재명 예비후보에 맞설 적임자임을 자임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예비후보의 일정과 공약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대구 방문 전 SNS에 글을 올린 이 후보는 TK 지역을 방문하는 소감과 함께 이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자신이 안동태생이란 점을 상기하며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준 대구 경북의 아들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 출신의 민주당 경선 후보로 지역의 제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대구 구미 포항을 글로벌 2차 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울경 지역을 겨냥해선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구에서 웹툰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도 열었는데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광폭 행보에는 비교적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에서도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는 TV 토론회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를 실제 담당하게 된 업체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김동연 후보 캠프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낳은 업체가 이름만 바꿔 또 참여한다고 주장하며 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경수 후보 캠프는 왜 이런 의혹과 문제 제기가 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치열한 국민의힘도 오늘 경선 일정을 이어가죠? 네, 조금 전 국민의힘은 비전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말 토론회 전 8명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정책과 정견 등을 발표한 겁니다. 3강으로 꼽히는 후보들은 본선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을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참담한 심정이지만 반드시 새롭게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없이 정직한 자신만이 이 후보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의 30번 탄핵 추진 등을 언급하는 동시에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도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사람만 바꿔온 구시대 정치를 끝내며 민주당 같은 거대 야당의 횡포도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나라를 반칙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반 이재명을 위해서 다른 당 출신 인사들까지 포함해 빅텐트를 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날선 반응을 쏟아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후보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자신이 국회를 잘하는 5선 의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과학자,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이 이 후보에 맞서 무당층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아울러 유정복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은 보내드리고 이재명 후보는 퇴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영상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등장한 이철호 후보는 자신의 보수색을 강조했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자신 이외에 7명이 후보로 나서는 건 정권 연장과 다름없다며 호남표를 바탕으로 신정권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신당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일부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치권도 이를 주시하는 분위기인데 먼저 국민의힘은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지지자나 이런 분들 위주로 어떤 의견을 표출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논의될 수 있는 어떤 의견이지 현실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만 대선 전국에서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당의 탄생이 본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이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기류를 알고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응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 일각의 윤 어게인 신당 움직임은 실패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 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진영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한덕수도 무너지고 국힘은 쪼개질 것입니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대했던 윤 어게인 신당은 실패한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 한덕수 차출론을 향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한 대행을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국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는 걸 허가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 청사가 비공개 출석 여부를 다시 논의했는데 똑같이 결정을 내렸군요. 네, 서울법원 종합청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사는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보안 인력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인근 집회 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비춰보면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게 됩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법원은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가서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포토라인 구역을 지나쳤던 만큼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청사는 주변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결국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는데 법원이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촬영은 허가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제 법정안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사전 협의 인원만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겠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의 타당한 결정과 이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정치적 교착 상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헌재 대심 판정에서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이 임기 마지막 날 밝게 폈습니다. 제가 고친 대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고친 것 같은데. 임기 6년 동안 모두 12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갈등이 깊어져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문 권한대행은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체계로 풀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도 헌재 판단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같은 평상시의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이 아닌 재판관 개인에 대한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두 자리의 공석이 생긴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아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부터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울진과 삼척 등 동쪽 곳곳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대기질이 나빠진 가운데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공기가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도 꽤 더운데요. 30도를 넘은 곳도 있다고요? 네, 삼척 등봉동과 울진, 구미 등 동쪽 곳곳의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오는 가운데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이른바 팬현상으로 인해 동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북강릉과 구미, 제주 성산에서는 4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3.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4도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과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6에서 37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의 기준을 조금 웃도는 정도입니다.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지만 고농도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또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또 비가 내린다고요? 네, 비는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중부와 경남, 제주에,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생긴 대기 불안정 때문에 내리는 거라 지난주처럼 요란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수량도 중부와 제주는 5에서 20mm, 남부에는 5에서 10mm로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다소 집중되겠고 일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는 일요일인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다소 떨어져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청년 변호사들이 윤석열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윤석열 신당이란 제목의 단체방이 만들어졌고요. 500명도 넘는 기자들이 초대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김계리 베이철 변호사가 신당 창당 회견을 예고한 겁니다. 지난 7일 윤상현 의원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네, 어제는 국민의힘이 미디어데이를 열고 경선 열차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기도 했죠. 지도부에서도 전직 대통령 이름을 딴 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당이 발칵 뒤집혀졌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4시간여 만에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김계리 베이철 변호사는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만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며 분통함을 느낀다는 말도 했는데요. 다만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진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4시간짜리 해프닝이 된 걸까요?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 듣고 오시죠. 신당 창당이라든지 등등은 현실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제 해프닝으로 그쳤고,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는 거니까 보류된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란 신당을 창당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 신당을 주저앉혀서라도 기득권을 붙잡아야 하는 좀비들의 각축장을 보는 듯합니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대했던 윤 어게인 신당은 실패한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쯤에 윤 전 대통령 신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전해지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그렇죠. 뭐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변호인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있어서 형사사건이 이제 진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하셔야 될 분들이 왜 지금 정치에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굉장히 어처구니없게도 오히려 당사자인 추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류를 해서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어게인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신당이다 이렇게 강조하긴 했지만 어쨌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부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목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벌써 하셨잖아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거는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당이라는 것도 신당을 하든 안 하든 정치 세력화를 위한 이벤트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당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몇 분이 모여가지고 뭐 그거를 그렇게 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뭐 절차라든가 뭐 등등등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급하게 툭 던져요. 그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새로운 길,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는 거를 자꾸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계엄을 하시고도 뭐 사전 모의도 한 적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당 창당 이게 뭐 아무 일에 해당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이후에 항상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셨다라는 점에서 전혀 놀랍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준석 개헌식당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간 보는 중일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감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 법원 앞에, 헌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언론에게 여기에 대해 불복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온 메시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형태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본인들이 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감정적으로 크게 이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게 문제는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파면 결정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결정이 나왔을 때에도 오히려 민주당 측보다도 저희 측에서 먼저 메시지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앞장서야 할 변호사들이 이러한 형태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국민의힘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 뭐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 당이 창당이 되었을 때 그쪽으로 뭐 당적을 옮긴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지금 뭐 내란죄로서도 재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의 어른으로서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왔었던 메시지에 있어서도 본인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러한 상황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 어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위치 그리고 아직은 좀 나이가 좀 젊으신 상황이니까 다른 형태의 뭐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변호인들이 이런 형태로 행동을 해버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냐.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이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계리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신들이 채우려고 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는 걸 자신들이 어떻게 채웁니까? 정치에서. 정치는 제도인데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선거에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선거에 이게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긴 하지만 선거를 이기려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치 세력, 윤석열 정치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이벤트를 계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그 정치 세력이 오히려 이렇게 약간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까지도 거리 두기를 하는 국면 전환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국면 전환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당신들이 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향을 미쳐야 하는 정치 세력이 흩어지는 걸 막으려는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이후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뭐 부글부글한다는 말도 있고 이쯤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한 거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박수민 원내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해프닝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여한 바는 없다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인들이 중심이 돼서 뭐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동안에 불만들이 쌓였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건전하게 풀 방법들을 찾았어야 됐는데 이런 형태로 분출이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친윤으로 그 분류가 되었던 후보들조차도 지금은 조금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들이 감정적인 조절을 못한 게 그 부분이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언제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출당이나 탈당 이야기들도 저는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변호인단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것.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내란죄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짜내야 되는 이 시점에 신당 창당이라는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실패한 코미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는요. 굉장히 그 특징 중에 하나 굉장히 후진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물 중심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창당되려면 인물이 없이는 창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대통령, 다시 말해서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실패한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은 물론 반대한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죠.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잘라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건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는 항상 잘못도 내 탓이고 잘한 것도 내 탓이다 하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윤심팔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 놔둡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대로 갑시다. 국민이 대응의 바다를 당당하고 정면으로 넘어야 된다. 그래야만 승리의 길이 있죠. 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 소리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정치 이전 사람이 그러면 도리가 아니죠.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네, 그동안 탄핵 기각, 탄핵 각하를 강하게 외쳤던 나경원 후보의 반응이 가장 눈에 띕니다. 윤심팔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동안의 탄핵 국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광장에도 많이 나가셨고 그리고 관저 앞에서도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구치소 방문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만남을 관저에 불러서 만난 이후에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어쨌든 윤심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도 보였었는데 결국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선 룰에 대해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은 4명으로 추려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5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3분은 지금 좀 확고하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자리에 있어서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런 형태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 여론 100%의 경선 방식으로 4명이 추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4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2차 경선 때처럼 국민 50% 그리고 당원 50%라 면은 저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 여론 100%라고 하면 아무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라고 해도 중도적인 분들께서 어떻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보실 것인가. 최근에 뭐 드럼통 같은 뭐 이런 밈도 하고 이러셨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일단은 4강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뭐 바이럴은 되겠습니다만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워딩들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4강 이후에 있어서는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강경 발언을 하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보입니다. 지금은 빅4에 들기 위해서 안철수 그렇죠.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섰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지는 아직은 의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게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시체에 소금을 뿌리는 경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리두기를 하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이분은 제가 보면은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굉장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지를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공인은요,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면 사적인 부분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는 공적인 거예요.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을 어떤 태도를 갖느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를 두자는 것은 과거와 단절하자는 거지 개인 윤석열을 어떻게 하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으면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를 졌을 수도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것을 감싸는 것이 상남자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분 제가 보면은 말이 이게 공인지 산지 구분 안 하시고 그때 앞에서 자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논리를 대시고 또 본인이 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거기에 뭐 힘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이전의 일관성과 상관없이 또 그때 생각나는 말씀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러실 거면은 무엇을 위해서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지를 한번 쭉 잘 보시니 그러니까 A4 한 장에 좀 적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나오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지금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부총장은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절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나오는 목소리들처럼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탈당, 출당 이런 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것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탈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후보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섭 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저는 이게 되게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원들께서도 현재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적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 탈당해야지 혹은 이미 늦은 것 아니냐. 왜 지금까지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이게 어쨌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경선 과정에서 또 마침 여러 후보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선 토론 과정에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도부에서 당장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면 뭐 윤 전 대통령께서 알아서 정리를 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경선 후보들이 각자의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경선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면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이 알아서 정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길 바라는 거죠. 예. 탈당해 주길 바란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알아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뭐 대선에도 뭐 영향을 주지 마라 뭐 그래 지지층에도 메시지를 내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필요하다면은 뭐 탈당하겠다든가 이렇게 알아서 당의 원로로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뭐 일종의 무언의 압박이겠죠. 또 이것 또한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경선을 왜 하죠 우리가? 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함이라는 무엇을 위해라는 거를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탈당 안 해도 상관없다든가 이런 분들은 대선에 이길 생각이 있으신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이 경선 왜 하는 겁니까? 그냥 다음에 당권 잡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대선은 포기하고? 그런 생각마저 들어서 좀 이게 뭐 예전 표현이긴 합니다만 안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습이다. 경선에 왜 나섰을까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인데 오세훈, 유승민 두 주자의 경선 불참 선언으로 여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이 그래픽을 좀 보시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각 20%, 김문수 후보 18%, 한동훈 후보 16%로 나타났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고 김문수 후보가 주춤한 수치가 보이죠.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상승한 42%, 국민의힘은 4%포인트 오른 34%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열차가 출발한 효과일까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 주 만에 5%포인트 급락했던 지지율이 원상 복귀한 겁니다. 장내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38%로 해당 조사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른 점이 눈에 띄죠.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41%가 긍정평가했고요. 50%가 부정평가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방금 전에 보신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 아닐까 싶은데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올랐어요? 맞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그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선 과정에 있어서 저희의 경선 흥행에는 적신호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라리 뭐 나중에 본인이 그 공직자 사퇴
끝이 시한까지는 국정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출마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을 넣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계속 보도가 되면은 저희는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이죠. 경선에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은 기탁금도 지금 억대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돈과 노력을 다 투입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던지는데 내가 당의 후보자가 된다라고 해도 마지막에 한덕수 지금 추대론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이것을 고스란히 상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운이 빠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생각과도 약간 왜곡되는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수영 의원이 캠프로 들어가면서 김문수와 한덕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좀 이상한 경선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여론조사 나오는 것에 있어서 본인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한 경선판이 되어버렸다고 당내 쓴소리를 하셨는데 어쨌든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5%포인트 오른 수치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한덕수 대행 출마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또 관심이잖아요. 저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수치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저거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넘어온 것뿐이 저는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하냐면 중도 강세는 있는데 당내의 지지가 없는 모습이어서 이 중도 강세가 당의 지지 상승을 이끌어 가지고 반전적인 상황이 와야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감동도 하고 이거 의외다, 뻔하지 않다 막 이러면서 새로움을 느끼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내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일정 부분 만들어서 중도를 이끌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오만이죠.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저는 듣도 보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만 본다면 8%는 너무 낮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헌법재판관 2명을 저는 지명하는 무리를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분신을 자임한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거의 다 와야죠. 근데 김문수 후보한테 좀 머물러 있긴 한데 서서히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다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은 사실상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를 빨리 여론조사에서 본인 스스로 나 빼라 이렇게 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그 전략적 모호성을 만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게 보이면 중도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새로운 떠오르는 인물로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빼달라고 하면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줍니까? 모르죠 그거는. 근데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빼주는 게 맞잖아요. 권한대행이 자꾸 여론조사에 올라오면 국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정성 시비 생기죠. 형평성의 시비 생기죠. 그리고 현직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제기가 되죠. 그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 나올 때도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지금 고위공직자가 여론조사에 올라오는 거는 스스로 빼달라고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선을 보세요. 경선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뻔한 경선으로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뻔하게 친윤 후보 한 명 그냥 옹립하다시피 해서 한덕수 총리하고 또 이렇게 2차 이벤트로 하려는 거 아니야? 아우 너무 뻔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뻔하게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경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하고 하면서 또 배신자 프레임으로 싸우고 거기가 중도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경선을 하려고 하고 이러겠어요. 저라면 안 하죠. 그러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빨리 이 경선의 영향권에서 빨리 밖으로
벗어나는 조치를 스스로든 당에서 하지 않으면 이 경선은 흥행 경선이 아니라 빤한 경선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빤한 경선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그래픽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엿보려면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를 봐야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전주 대비 6%포인트가 올라서 20%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많이 내려간 수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해석해 주시죠.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중에서는 1위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덕수 권한대행과 좀 나눠 갖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박수영 의원이 캠프로 들어오면서 김문수와 한덕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무렵부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좀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지지율들이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간다는 것은 캠프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으로서 박수영 의원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홍준표 후보도 조금 아까 그래프가 좀 더 올라간 모습들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비슷한 상황을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올랐죠? 소폭 오른 상황이거든요. 이런 한 3%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도라면은 본인이 과거에 60%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었을 때처럼 그러한 어떤 쇼랄까요? 이렇게 좀 멋지게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저는 같이 하는 것도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검사 시즌2가 된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어쨌든 4강으로 들어갈 때 누가 1등인지 누가 4등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확 뛰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그 캠프 내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가 되게 위험해요. 위험한 게 착시를 굉장히 심하게 주는 겁니다. 어떤 착시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경선 후보가 아니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한덕수 후보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한테서 간 거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후보 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위는 김문수 후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경선에서는 빤하게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저기다 넣어버림으로써. 그러면 마치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강성 지지층 후보가 아닌 것 같은데 1위가 되고 또 2차 이벤트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이벤트 윤심 후보들끼리의 경쟁이 아닌 것 같은 이벤트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이거는 저 거의 30몇 프로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겠구나. 그거 가지고 논아 갖는 건데 저렇게 착시 효과를 만드는 이벤트를 자꾸 하는 거구나. 결국은 김문수로 강경 지지층이 모일 것이고 그 이벤트에 이어서 2차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는 이미 국민들이 다 간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 착시 효과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간만에 화기애애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누구? 한동훈 전 대표. 할 일에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가끔 그러시면 뭐라고 얘기하겠는데요. 매일 그러시는데 꼭 제가 언급할 필요 있겠습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네? 네?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옆에 앉아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자세히 이야기한 건 없고. 네, 오늘은 비전 발표가 있었고요. 그에 앞서서 어제 미디어데이 모습 보고 오셨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한동훈 후보에게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어저께 미디어데이에서 이번 주말에 있을 토론회를 A조, B조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YTN이 편집한 걸 보니까 B조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신 걸 보면 역시 죽음의 조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B조는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에 나경원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함께 포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말 잘한다고 평가됐던 인사들이 이렇게 B조에 포진이 되어 있죠. 이철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를 하면서 본인이 보수의 어떠한 재건을 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박정희 동상 세우겠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이철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좀 강한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오히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미디어데이 이후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훈훈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번 선거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전략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토론 과정에 있어서 홍준표, 나경원이 한동훈을 굉장히 세게 공격을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찬탄파, 반탄파로 맞습니다. 나눠져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뭐 탄핵이라는 것은 끝난 상황이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독단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젊은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포용하는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일요일 날 있을 토론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질문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이제 경쟁 상대가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다 이런 입장으로 변화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러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홍준표 후보도 선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쪽으로 사라진 표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경계 대상 1호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고 또 표가 겹칠 수 있잖아요. 겹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김문수 후보가 경계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1회전, 2회전이 있는데 1회전은 4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4명이 들어가는 거에서 굳이 한동훈 후보하고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뭐랄까요 피해를 입을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생각이 나시는 대로 좀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지정 토론과 상호 토론에 들어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번 주말에 이제 토론이 이어지는데 A조, B조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뭐 A조 2명, B조 2명을 뽑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전체에서 4명을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토론을 이제 2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 다음에 화요일 저녁, 그러니까 22일 밤에 바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4명으로 추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떻게 보면 토론 한 번으로서 국민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많은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각을 세웠던 이미지뿐만 아니라 본인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광역 지자체장도 했었고 그리고 의원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든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감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 이 정도였던 것이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토론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조금 없어 보이는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 홍보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로 조기 대선을 46일 앞두고 됐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미지 변신에 가장 공을 들이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인데요. 화면을 잠시 보고 오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는데요. AI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의 위상을 축혀 올렸는데 로봇과는 다소 거리를 둔 모습이었습니다. 이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 과거의 다른 로봇 영상 때문인데요. 네, 4년 전입니다. 로봇 박람회 당시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이 후보가 사족보행 로봇을 살짝 미는데 안 넘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손으로 로봇을 뒤집어 버리자 로봇이 벌러덩 넘어집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로봇 학대 논란까지 제기를 했는데 당시 이 후보는 로봇이 덤블링으로 훌륭하게 원자세를 복귀했다면서 일부 장면만 보여주며 과격을 운운하는 건 가짜 뉴스라고 반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방탄조끼를 벗고 베이지색 옷을 입은 이 전 대표의 변화된 모습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로봇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가 정치인을 변하게 한다지만 이재명 후보의 변신 특히 눈에 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정교하게 캠페인을 지금 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은 세 글자로 표현이 가능해요. 지금 저런 모습이 재구성이에요. 재구성. 예, 재구성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이미지의 재구성,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어떤 언행의 재구성 이건데 그 재구성이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이미지 보완을 하는 재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캠페인 전략을 잘 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호를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못 알아보세요. 사람을 못 알아보세요? 네, 기억을 못 해요. 네. 이렇게 이하린 앵커를 한 20번 보셔도 기억을 못 하세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최고의 구호다 이게. 네. 왜냐면 사람들이 저분은 뭐 사람들한테 애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못 알아보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구호 하나가 그 모든 거를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가장 약점 부분을 보완하는 캠페인과 전략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금 보십시오. 가장 본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국민이 지탄하는 걸 보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경선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정말 대선이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머리도 좀 연한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요. 베이지색 옷을 많이 입고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네거티브 공방도 요즘 좀 자제하는 모습인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맞게 좀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나중에는 정책적인 모습들로 결국에는 싸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있었던 뭐 비호감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뭐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갑자기 뭐 출마 선언 자체도 영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호감 이미지를 줄이는 것이 선거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현혹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사법 리스크나 뭐 비호감 이미지만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은 이번 저는 대선의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에 대한 것들로서 승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답답한 부분은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지나왔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향후에 뭐 4명, 2명으로 추려지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 대변인께서 당내 쓴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한 게 있어요.
좋은 건 반복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도 좋은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예. 그럼 다른 방송에 가서 잘 못해요. 왜냐면 내가 이미 한 건데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은 소리를 저 사람은 반복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못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국민이 그걸 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 모두가 이재명 대표에서 잘 안다. 그거는요 정말 고관여층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 대충 듣고 자세히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에 선거 때 보는 이미지가 그걸 상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 때의 캠페인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거는 캠페인에서 어떤 전략적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 계속 부각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거를 많이 해야 된다. 좋은 걸 많이 해야죠. 좋은 나쁜 거 말고. 예,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토요일인 내일에 첫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의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각자 중원 공략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징병제의 장점 그리고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 다음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집무실은 반드시 동시에 열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서울에 있고 행정각부 장관은 세종에 있으면서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으로는 대통령실에, 대통령 비서실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안보 빼고 지금 한 500명 정도 규모를 한 5분의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다음 날 바로 직무를 세종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두는 게 효율적일까 의문이 든다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20대 남성들을 잡겠다는 거겠죠.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그때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이 있어서이기도 합니다만 그때 2030 남성들의 맞춤형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젊은 남성층으로부터 좀 인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서는 2030 남성층들이 다시 좀 지지를 처리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이번 탄핵 국면에 있어서 오히려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2030 남성들, 특히 20대 남성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모병제 이야기들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가 과연 즉각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20대 남성들이 솔깃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젠 안보까지 팔아먹는 포퓰리즘이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선택적 모병제, 2030 남성 표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효과가 있죠. 저도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 시기에 가장 고민은 군대 문제예요. 가장 고민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나와서 비판한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저는 생각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윤희숙 의원은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 마음을 모를 것이다. 그 마음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러고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저는 이거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저분은 그런 걱정도 안 해본 분이 왜 저러지? 우리 뭐 자녀나 조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런 걸 알고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나와서 하시는 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우리도 꼭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서 다양한 고민 속에서 좋은 게 있다면 해보자는 쪽으로 그 생각하는 건데 우리를 마치 뭐 이렇게 뭐 나라를 위태롭게 우리가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게 불쾌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는 차라리 뭐 그런 얘기를 할 만한 분이 굉장히 고생한 분이 와가지고 내가 군에서 이런 고생도 했지만 군은 이런 지혜도 좋고 이런 또 좋은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공약을 내세우고 하는 건 몰라도 이건 전혀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오늘 저녁 8시 반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1강 구도가 굉장히 확고한 상황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짧게요.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분, 김경수, 김동연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겠죠. 저는 이번 토론에서 네거티브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민주당 대선 과정에 있어서 그때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리스크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것이 연결이 되고 민주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저는 내년 한 번 더 경기도지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때는 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 그 집중된 이야기들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뭐 선대위원장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서포트하는 이미지로서 본인이 당에 다시 안착을 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뭐 시청률이 높은 토론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 공격을 할까요? 공격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공격은 이제 네거티브 뭐 이렇게 일컬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좋지 않은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민주당의 정신, 민주당의 유산 이것을 바로 세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이야기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비겁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비겁한 모습은 그 이후에 당권이 됐든 그 이후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될 거고 아무런 어떤 기반을 주지 않을 것이다. 깃발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꼭 네거티브로 이거는 뭐 잘못한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모습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민주당의 정신은 이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라고 물어보면서 간접적인 뭐 공격이 될 수도 있겠으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저는 짚을 거는 짚고 가야지 안 그러면 비겁한 모습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민주당 토론회 그리고 주말에 국민의힘 토론회 어떤 모습이 다를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는 투자 사기 의혹 사건 YTN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업체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라거나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이자를 더 주겠다며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50대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단란했던 A씨 가정의 비극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에 아내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몇 차례 참여했는데 얼마 뒤 단체는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를 사회복지로 풀어서 세금을 줄이란다. 한국 지부에다가 줘서 이거를 사회복지 쪽으로 베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배달 부업까지 하며 근근히 생활했던 A씨 부부는 처음 600만 원을 보낸 뒤 몇 차례 수익이 나자 퇴직금에 더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늘렸습니다. 업체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오라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팀 단위로 꾸려서 얼마를 써야 한다 이렇게 목표 수치를 정해주면서 분쟁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명을 모아야지 이걸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대출까지 연계해서 추천했던 것 같고요. A씨는 은행 대출 한도까지 돈을 빌린 뒤 사금융회까지 손을 벌렸는데 4월 초 업체에서 출금을 막고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소개로 투자한 지인들의 항의까지 이어진 가운데 A씨는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체는 한정된 기간에만 특별히 이자를 지원해준다며 대출을 받아 장기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며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속아 가지고 있던 돈에 대출금 6천만 원까지 쏟아부은 또 다른 피해자는 함께 투자한 가족들까지 모두 4억 원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계속 권유성이랑 이벤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간 50%를 자기가 그 본부장이 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추가로 하면 뭐 3달 뒤에는 몇 천이 나온다. 문제의 업체는 봉사활동으로 신뢰를 얻고 최근 관심이 높은 AI 관련 사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한 데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언니도 알고 언니 친구분들도 알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업체 실체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축사로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돼 다크앱 블랙마켓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국정원이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다크앱 블랙마켓에 농민들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축사로 사이트 회원들의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19개 항목 3,100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0년 축사로 홈페이지 개선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킹당했다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에 찍은 사진인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자세히 보면 뭔가가 묻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안경에도 그리고 입고 있던 셔츠도 황토 색깔 범벅입니다. 이 얼룩의 정체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대변입니다. 2년 전 세종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40대 엄마가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건데요. 똥기저귀를 펼쳐가지고 얼굴에다가 밀어붙이고 가격을 하면서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비볐다.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답답한 표현을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박으면서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두드린다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맞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우발적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를 모욕하는 의도가 담겼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해당 엄마는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키워줄 사람도 없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소용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서 황급히 차에 올라타려는 이 미모의 여성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 사기꾼 장영자 씨입니다. 이때만 해도 38살 한창이었는데 지금은 81살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영자 씨는 숙대 메이퀸 출신으로 남다른 미모와 화려한 인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이철이, 형부는 이순자 여사의 삼촌 이규광이었습니다. 장 씨 부부가 벌인 어음 사기 피해액은 무려 6,400억 원,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이 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요. 장 씨는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기 사건에 가담했고 4번을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5번째 철창 신세를 맞게 됐습니다. 농산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150억짜리 위조 수표를 건네고 3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형량은 징역 1년, 지금까지 옥살이 시간을 모두 합치면 총 34년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까요?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직후의 모습입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완전히 쪼개졌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이 매몰돼 1명은 극적으로 구조가 됐지만 나머지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죠. 이제는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인데 어찌된 일인지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진입로가 막혀 있습니다. 일부 안전 확보 작업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승인 전에는 복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와 가스 공급 중단으로 대피한 인근 주민 38명은 여전히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일직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관계자가 상주하며 피해 접수와 보상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대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공정 점검과 안전대책 제안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자체의 역할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자체엔 건설 중인 지하 철도 공사에 대한 감독 기능이 없어 현장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보고받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향후에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밀안전 진단 확대 내용 등이 담긴 특별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시들의 이 지하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제가 전면 검사하고 우리 시민과 도민 여러분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신안산선 복선 전철 준공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부보안관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채 황급히 뛰어옵니다. You guys okay? 대낮에 평화롭던 대학교 캠퍼스엔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The alarm goes off and first you're thinking it's just a fire alarm. It sounds a little different though. And I'm just hearing active shooter and you kind of just like panic a little bit in the moment. Just like, damn, is that real?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도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아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her son had access to one of her weapons, and that was one of the weapons that was found at the scene. 소식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총기 소유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며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nd these things are terrible, but the gun doesn't do the shooting. The people do. It's, you know, a phrase that's used probably too often. 미국에선 한 번에 4명 이상이 총에 맞는 총기 난사 범죄가 해마다 500건 넘게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성모교회를 맞아 이탈리아 로마의 교도소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재소자들을 만나는 등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여 이번 부활절 미사를 집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황의 등장에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을 사흘 앞둔 성모교회 로마의 한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이곳에서 30분가량 머물며 재소자 70명을 만났습니다. Ogni volta che io entro in questi porti
mi domando perché loro e non Dio. 교황은 2013년 즉위일에 매년 성목요일마다 교도소, 난민센터, 노인 요양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인 성목요일은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날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낮은 자리로 다가가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교황은 세족 의식을 해왔는데 올해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행사는 생략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2차례 공개석상에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소 공급 장치의 도움 없이 자가호흡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지난달 23일 퇴원 당시 최소 2달간 휴식을 권고했지만 건강을 회복한 교황은 최근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Che cosa è per lei questa Pasqua così complicata dopo il ricovero? Come la vive? Come posso. E la vivo come posso. Andiamo. 이 같은 회복세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20일 부활절 미사를 집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에서 23일 개최되는 야스쿠니 신사 춘계 제사 기간에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공물을 복납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야스쿠니 추계 제사 때도 내각 총리 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바쳤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물 복납 등과 관련해 이 총리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벙커는 적의 공격에서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시설인데요. 전북 전주에 있는 오래된 벙커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문화관광시설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전주 완산 벙커 더 스페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가요? 네, 지금 이곳은 군사시설의 삭막함은 사라지고 마치 우주에 온 듯한 신비로움이 느껴지는데요.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미디어 아트와 우주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를 알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벙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전주에 생겨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 1973년 준공된 완산 7봉 벙커는 전시의 행정대피용으로 사용되는 방공호였습니다. 2005년 이후 용도를 잃고 방치된 이 공간이 관광 거점 도시 전주가 추진한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 개의 방이 연결된 개미굴 형태의 구조를 활용한 우주체험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비밀 요원과 과학자가 돼 우주를 탐험해 볼 수 있는데요. 멀티버스 세계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타고 거울과 LED를 활용한 차원의 문을 지나 외계인을 만나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버려졌던 공간에 특별한 상상력을 채운 이곳에서 신나는 우주여행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완산 벙커 더 스페이스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무죄 선고 후 100일 만에 법정 앞에 섰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경로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박 대령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이자 출발점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여부라며 항소심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 번복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지만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 방향과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을 모두 마친 뒤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경북 곳곳으로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대부분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도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15도, 청주 16도, 부산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가 늦게 내리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서울 18도, 광주와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